조선 중엽, 늦여름의 열기가 기와지붕에 얹혀 미동도 하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궁궐 뒤편 버들잎이 수면을 쓰다듬는 연못 가장자리에는 등잔빛 하나 없이도 은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달이 크고 둥글게 떠서 연못 위에 또 하나의 달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서 물동이를 비워두고 숨을 고르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연이라 했습니다. 소연은 작은 키에 마른 어깨를 가졌습니다. 거친 삼배 저고리는 팔꿈치 부근에서 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장독대 뚜껑을 수없이 들춰본 흔적처럼 얇은 상처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늘 더러운 물을 만지는 손이었지만 사람의 속내를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잠깐씩 이 연못가에 서서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버들잎 사이로 둥근 빛이 흐르고 붕어가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며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물동이를 옆으로 밀어두고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늙은 내관 종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종길이 낮고 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직 안 갔느냐?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상감전 물은 다 채워두었습니다. 종길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했습니다. 밤 공기가 꺼림칙하구나. 모기 또한 흉포하다. 먼저 들어가 쉬거라.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곧 그러겠습니다. 내관이 발걸음을 떼고 멀어지자 소연은 잠시 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이 물 위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궁녀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나이는 소연과 비슷했으나 말투에는 서열의 뾰족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꿈을 대느냐? 상감전 주전수 물그릇이 식었다. 다시 데워 올리라 하신다. 소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소연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못 위의 달이 정말로 살짝 흔들리더니 그 겉둘레에 얇은 황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순간의 착시였다고 치부하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궁녀가 다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딜 보느냐? 꿈이라도 꾸느냐? 소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행랑채의 화로 앞에 선 소연은 재를 헤치고 숯을 모았습니다. 부채질을 할 때마다 불씨가 살아나 붉게 토하듯 빛을 뿜었습니다. 솥이 달아오르는 소리에 맞춰 그녀의 생각도 더웠다, 식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뒤 내관 종길이 다시 나타나 낮게 물었습니다. 종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아까 그 표정은 무언가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네. 달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소연이 조심스레 입술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달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종길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둘이었느냐?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눈이 그만. 종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거짓을 볼 때도 있지만 마음은 참을 볼 때가 있지. 말은 여기까지만 하세. 궁중은 벽에도 귀가 달려있네. 그는 떠나기 직전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종길이 속삭였습니다. 세계의 달이라 옛사람들은 하늘의 길과 땅의 길, 사람의 길이 어긋나면 달이 겹친다 했지. 오늘 밤은 연못가를 멀리하도록 하거라. 괜한 눈이 달에게 잡히면 고달프다. 소연은 대답 대신 부채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숯불이 파르르 떨고 솥 가장자리로 김이 흘렀습니다. 김 사이로 그녀는 다시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겹쳐지는 달, 떨리는 빛, 그리고 발 뒤꿈치를 타고 올라온 이상한 향기. 이름 붙일 수 없는 징조가 어둠 속에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그러나 분명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데워 올려 상감전에 들이우고 돌아오는 길, 소연은 일부러 먼 길을 택했습니다. 연못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행랑 뒤의 통로였습니다. 굽은 담장 너머로 달빛이 능선처럼 쭉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달이 다시금 커졌습니다. 아니, 커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그 빛이 담장을 넘어 그녀의 눈동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눈꺼풀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꿈의 문을 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연못이 하늘을 뒤집어 쓴 듯 넓게 펼쳐졌고 그 위로 달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빛깔을 품고 떠올랐습니다. 첫째 달은 미묘하게 붉었습니다. 둘째 달은 깊은 푸른빛이었습니다. 셋째 달은 황금빛에 가까웠습니다. 세 달은 서로 닿을 듯 말 듯 거리두기를 하다가 문득 연못 중앙 한 점으로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소연이 꿈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들을 사람을 찾노라. 소연은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담장 위로 새벽 벌레 울음이 켜지고 동틀녘의 희끗한 빛이 궁궐 기와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바닥에는 자신도 모르게 세 줄의 손톱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게 그러나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소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 말은 새벽 안개에 스며 연못으로 흘러갔습니다. 달은 지고 있었고 햇빛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밤과 낮 사이, 하늘과 물 사이, 임금과 여종 사이 그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 틈에서 소연의 운명 또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든 궁궐은 낮에는 햇볕이 따가웠으나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연못가에 나가 물을 깃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달이 물 위에 겹치던 장면이 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관 종길이 등잔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종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더 말랐구나, 소연아. 밤마다 잠을 설쳤느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잠이 오질 않습니다. 꿈속의 달이 자꾸 떠오릅니다. 종길이 눈길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학계 아뢰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꿈 얘기를 꺼냈지만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 소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여종의 입으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길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보게 될 걸세. 그날 밤 소연은 임금께서 늦은 독서 후 차를 찾으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내관을 따라 상감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향로 연기가 맴돌고 고요한 방 안에 임금이 비단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난번에 내 야참을 만들어 주었다는 여종이로구나. 맛있게 먹었다. 솜씨가 대단하던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연이 깊이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라 하옵니다. 임금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달 이야기를 했었다 들었다. 그 꿈을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소연이 숨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연못 위로 세 개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붉은 빛으로 궁궐을 비추었고 둘째는 푸른 빛으로 백성들의 마을을 감쌌으며 셋째는 황금빛으로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임금이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붉은 달이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소연이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궐 지붕 위로 불이 번졌습니다.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이것은 곧 화재가 일어날 징조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대신 윤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하, 하찮은 여종이 꾸는 꿈을 나라의 일에 얽히게 하시렵니까? 이는 미신일 뿐이옵니다. 임금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허나 궁궐에 불이 난다면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윤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연이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대비해 주십시오. 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허, 무엄하다. 어찌 임금님 앞에서 그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소연은 순간 몸이 굳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한번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일단 기억해 두겠다. 너는 물러가라. 소연은 깊이 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대신들의 비웃음이 잔향처럼 따라왔지만 임금의 눈빛에는 묘한 동요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관 종길이 복도 끝에서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종길이 낮게 물었습니다. 말했느냐? 소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종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하게. 소연은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 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 달빛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버들잎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기와 위를 쓸며 불씨 냄새를 싣고 오는 듯 했습니다. 곧 일어날 운명의 조짐을 아무도 몰랐지만 소연만은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궁궐 곳곳에서 장작을 옮기고 연회를 준비하는 궁녀들과 내관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소연은 연못가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붉은 달이 뜨고 꿈속의 장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지붕 너머로 달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붉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관 종길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상감전에서 큰일이 났다. 불씨가 번졌단다. 소연이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속에서 본 그대로입니까? 종길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알 수 없는 작은 불이 시작되더니 바람을 타고 정각으로 옮겨 붙었다. 다행히 군졸들이 급히 끄고 있지만 이미 두어 곳이 타올랐다. 소연은 물동이를 안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임금은 상감전 바깥마당에서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과 횃불이 섞여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대신들이 우왕좌왕하며 지시를 내렸지만 임금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달이라 그 아이의 꿈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곁에 있던 대신 윤필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하 우연일 뿐이옵니다. 작은 화재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사온데. 임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면 이 우연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그때도 우연이라 하겠는가. 윤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다른 대신에게 지시했습니다.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저 여종을 내게 데려오라. 꿈 이야기를 더 듣겠다. 잠시 뒤 소연이 불길 옆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냐? 궁궐이 불탄다 하였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전하. 제 꿈속에 보인 그 붉은 달 그리고 불,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게 될 꿈도 모두 전해라. 나는 이제 그대의 말을 흘려듣지 않겠다. 소연이 놀람과 감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저도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종길이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소연아. 두려워도 물러서지 마라. 소연은 연못가의 붉은 달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 하늘이 전하는 경고와 책임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불길이 겨우 잦아든 궁궐의 마당은 붉은 재와 그을음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낮은 자의 꿈이 나라를 흔드는 징조가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붉은 달의 화재 사건이 있은 뒤로 궁궐 안공기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대신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종 하나의 꿈에 임금과 나라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끌끌 차는 대신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상감전의 명을 받아 매일 저녁 궁궐 안쪽에 머물며 차와 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 고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갈라지며 푸른 안개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이 또 다른 꿈이 오려나 봅니다. 내관 종길이 등잔을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창백하구나. 또 꿈을 꾼 것이냐? 소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 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미 꿈이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 소연은 결국 다시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의 연못 위에는 이번엔 붉은 달 대신 깊은 푸른빛의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넘어 논밭과 마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곡식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소연이 꿈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굶주림이 옵니다. 모두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서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들을 사람을 찾노라. 소연은 숨이 막히듯 눈을 떴습니다. 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상감전으로 불려간 소연은 임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붉은 달이 현실이 되었다. 이번엔 또 무슨 꿈을 꾸었느냐? 소연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푸른빛의 달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쓰러졌습니다. 대흉년이 올 것 같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 윤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전하, 이번에도 여종의 꿈을 믿으시렵니까? 흉년이란 하늘의 일이거늘 이 아이가 뭘 안단 말입니까? 임금이 대신을 향해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불을 본 나는 이제 우연이라 믿지 않는다. 윤필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시옵니까? 그렇다면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이 소연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푸른 달 언제쯤 닥칠 것 같으냐? 소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가을 곡식이 들지 않을 듯합니다. 미리 곡식을 모으고 백성을 구휼해 주셔야 합니다. 임금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창고 곡식을 조사하고 백성을 위한 비축을 늘리라 명하겠다. 그대는 계속 꿈을 기록하라.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내관 종길이 소연을 데리고 나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의 말이 전하의 귀를 열었다. 그러나 간신들이 더 큰 반발을 할 테니 조심해야 한다. 소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에 달빛이 깊은 푸른색으로 번졌습니다. 버들잎과 물결이 한데 어우러지며 음울한 예감을 퍼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꿈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이 현실이 된 것처럼 이 푸른 달 또한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곧이어 가을이 깊어가자 궁궐 밖 백성들의 마을마다 바람이 다르게 불었습니다. 곡식 이삭이 여물지 못해 논두렁마다 누런 줄기만 남았고 우물가엔 물 깃는 사람들의 한숨이 메아리 쳤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파랬지만 그 안쪽에는 이미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궁궐 안
소연은 상감전의 곡식 창고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푸른 달의 꿈 이후 임금이 내린 명으로 비축 곡식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관 종길이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전하께서 미리 대비하라 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확보했구나. 하지만 흉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버티기 어려울 걸세.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이 지금 마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곡식을 얻지 못해 울고 어른들은 쓰러진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금은 급히 어전회의를 열고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정각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전한 푸른 달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백성들이 굶주린다. 더 늦기 전에 구휼책을 내놓으라. 대신 윤필이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 곳간이 이미 비었습니다. 지방의 창고에서 곡식을 올리려 해도 운반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옵니다. 임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백성의 배가 비면 나라가 무너진다. 군량이라도 풀어라. 윤필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부디 금영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군량이랑 나라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마지막 등불을 끄시려고 하시옵니까? 제발 금영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이 매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군량을 풀도록 하라. 백성이 없는 나라는 무너진 모래성과 같다. 윤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전하. 회의가 끝나자 임금은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붉게 지는 노을빛이 정각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꿈이 나를 움직였소. 이제 백성들을 살릴 방책을 함께 생각해 보자꾸나.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하늘이 저를 통해 전하께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구하면 나라의 근본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종의 입에서 나라의 근본이란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참으로 묘하구나. 그대가 내게 스승이 되어가고 있다. 소연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꿈을 전할 뿐입니다. 내관 종길이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소연이 밤마다 꿈을 기록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더 빨리 대비할 수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매일 밤 꿈을 기록해 내게 올려라. 그대의 기록은 내 비밀 서찰이 될 것이다. 소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전하. 숨김없이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푸른 달빛이 여전히 물 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기를.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달, 황금빛의 달이 곧 나타날 것을. 대육년의 바람이 궁궐 안마저 스며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상감전 곁에 작은 방에 앉아 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달의 꿈 이후로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해 임금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무거웠습니다. 연못가에 서린 안개가 은빛으로 깔렸습니다. 바람이 없는 듯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밤 무언가 또 다가옵니다. 내관 종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또 꿈이 오려느냐?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예, 이번엔 마지막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날 새벽 소연은 연못가에 앉은 채로 졸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꿈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못 위로 이번엔 황금빛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바다 끝까지 이어졌고 그 속에서 금빛 용이 몸을 뒤틀며 일어나 궁궐을 향해 헤엄치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결마다 비늘이 반짝이며 번개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소연이 꿈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궁궐로 향합니다. 큰 재앙이 옵니다.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먼 곳에서 또다시 울렸습니다. 들을 사람을 찾노라. 소연은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져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그날 아침 임금 앞에 선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이렇듯 질렸구나. 무슨 꿈을 꾸었느냐? 어서 말하라. 소연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번엔 황금빛의 달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 속에서 금빛 용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려 합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외적이라 어디서 오는가?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배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대신 윤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전하, 이번에도 여종의 말에 나라의 군사를 움직이시렵니까?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꿈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대들은 준비하라. 윤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전하. 임금이 소연을 향해 부드럽지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꿈이 이제 나라의 경고가 되었다. 앞으로 보는 것마다 내게 전하라. 나는 대비책을 세우겠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목숨을 걸고 전하겠습니다. 내관 종길이 소연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를 노리는 눈길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간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조심해라. 소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두렵지만 이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의 달빛이 황금빛으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잔잔했으나 어딘가에서 북소리 같은 파동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막을 수 있기를.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 번째 달의 빛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달의 꿈이 전해진 뒤 궁궐은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몰래 군사와 곡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신 윤필은 여종 하나가 임금 곁에서 나라 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내관 종길과 함께 작은 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종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오늘따라 궁중의 눈길이 더 날카롭다. 조심하거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느낍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제 뒤를 따라옵니다. 그때 윤필과 몇몇 대신들이 몰래 모여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필이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종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다. 임금께 진언하여 저 아이를 궁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 다른 대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허나 이미 2번의 꿈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괜히 건드리다 우리가 화를 입지 않을지. 윤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한 것이다. 오늘 밤 전하께 고하여 저 아이를 몰아낼 것이다. 다음 날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은 전보다 더 단호한 눈빛으로 대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윤필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전하, 한 여종이 계속 나라의 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이제 그 아이를 멀리 보내셔야 합니다. 임금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하늘의 뜻을 믿지 않는가? 윤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전하, 여종의 말이 아무리 맞아떨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일 수는 없사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물러가라. 나는 이제 소연의 꿈을 공식 기록으로 삼겠다. 그녀가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경고다. 윤필이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을. 임금이 강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그만하라. 더는 내 명을 거역하지 말라. 그녀를 해치거나 모욕하는 자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임금은 소연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붉은 양단 옷자락이 궁궐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임금이 소연을 향해 부드럽지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옆에 머물러 앞으로도 꿈을 기록하라. 내가 믿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소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내관 종길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를 보는 눈길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전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다. 물러서지 마라. 소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두렵지만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에 황금빛 달이 다시 한번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빛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마치 소연을 향해 길을 열어주는 듯 연못 중앙에서 작은 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전하를 지켜주소서.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두려움과 함께 처음으로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가 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바다 건너 지방에서 잇따른 보고가 궁궐로 올라왔습니다. 바닷가 어부들이 낯선 배를 보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바다는 금빛 용이 뒤척이는 듯한 불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대신들과 무관들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왜적이 닥칠 것이다. 군량을 정비하고 방어선을 세워라. 백성들은 이미 굶주렸다.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대신들과 무관들이 일제히 예 전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연못가에서 다시 달빛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달이 점점 커지며 마치 그녀를 향해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전하께 더 자세히 전해야 합니다. 내관 종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의 꿈 이야기가 이제 전하께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너를 해치려는 손길도 많아졌구나. 오늘도 몇몇 대신이 내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하는구나.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늘이 저를 통해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감전환. 임금은 소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꿈이 다시 변했느냐? 왜적이 어디로 오는지 보았느냐? 소연이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금빛 용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북쪽 해안이 어둡게 물들었고 파도가 이상하게 뒤집혔습니다. 그곳으로 왜적이 상륙할 듯합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군사를 북쪽으로 옮기겠다. 그대는 계속 꿈을 기록해라. 곁에서 대신 윤필이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군사를 움직이면 남쪽이 비게 됩니다. 혹시라도 임금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대들은 그저 따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소연이 감격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제가 본 것을 모두 전하겠습니다. 내관 종길이 소연을 데리고 나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벼랑 끝이야. 전하께서 내 말을 따라 움직이시니 너도 마음을 더 단단히 해라. 소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두렵지만 이번만큼은 꼭 막아내야 합니다. 그날 밤 연못 위 황금빛 달이 더 높게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연못 표면에 작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소연은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땅과 전하를 지켜주소서. 멀리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왜적의 배들이 바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속의 숨은 파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찬 바람이 궁궐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북쪽에서 몰려올 왜적의 그림자가 이제는 현실이 될 시각이었습니다. 임금은 소연의 꿈을 토대로 모든 대비책을 세웠고 군사들은 해안 요새로 하나둘 집결했습니다. 궁궐의 공기에는 숨죽인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이 장수들과 군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왜적이 곧 닥친다. 백성을 먼저 피신시키고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라. 이 일은 하늘이 알려준 경고이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전하.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상감전 안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붓이 묻어 검은 먹물이 번졌습니다. 내관 종길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전하께서 내 말을 따라 준비를 끝마치셨다.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만큼은 전쟁이 너무 가깝습니다. 종길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 준비도 못했을 것이다. 두려워 말거라. 그날 새벽 임금은 소연을 불러 북쪽 해안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꿈속의 상륙 지점이 이곳이냐? 저 해안 근처가 맞는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제가 본 파도가 뒤집힌 곳이 바로 그만이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와 궁궐로 향하던 그 길과 같습니다. 임금이 장수들에게 돌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곳에 매복을 두어 적을 맞이하라. 배치된 군사들은 은밀히 움직여라. 장수들이 다시 한번 예, 전하하고 외쳤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 윤필이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혹시 꿈이 잘못된 것이라면. 임금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더는 하늘의 뜻을 거슬러선 안 된다. 소연이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모두 무사하기를. 내관 종길이 속삭였습니다. 너의 기도가 이미 전하께 닿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하늘이 판단할 것이다. 그날 밤 연못 위 황금빛 달이 더욱 선명히 빛났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달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이 전쟁을 막아주소서. 백성과 전하를 지켜주소서. 멀리 북쪽 바다에서는 안개 사이로 이미 수십 척의 배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궁궐까지 스며들어 마치 전쟁의 북소리를 전하듯 공기를 떨리게 했습니다. 겨울 해가 뜨기도 전 북쪽 바다에서 낮은 북소리 같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검은 돛배 수십 척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왜구의 함선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연의 꿈을 따라 준비해온 임금과 군사들은 이미 방어선을 갖춘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장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백성을 먼저 피신시켰으니 마음 놓고 싸우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전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해안 너머 검은 깃발과 낯선 군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북소리가 뒤엉켜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 안에서 소연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디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전하께서 무사하시길. 내관 종길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꿈이 오늘을 만들었네. 이제는 하늘이 판단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해안에서 봉화가 올랐습니다. 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방어선을 펼쳤습니다. 바위 뒤, 숲길 뒤, 해안 요새마다
화살과 돌격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이 전면에 나서 장수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나라를 지켜라. 그대들의 뒤에는 조선의 땅이 있다. 군사들이 함성을 외치며 돌격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궁궐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소연이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전하와 군사들을 보호해 주소서. 전투는 치열했지만 임금이 미리 배치해둔 함정과 매복이 적중했습니다. 왜구의 배는 얕은 만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고 조선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바다 위에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장수 한 명이 임금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적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지 말라. 백성부터 살피라. 그 시각 궁궐안 소연은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소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이번에도 막아냈다. 내관 종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살린 것이다, 소연아. 이제 전하께서도 모두에게 알리시겠지. 며칠 뒤 임금은 궁궐로 돌아와 소연을 불렀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호 사이로 들어와 둘 사이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임금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꿈이 나라를 구했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를 단순한 여종으로 부를 수 없소. 소연이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꿈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임금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즉 몽해석자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앞으로도 숨김없이 전하겠습니다. 내관 종길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마음을 놓지 말거라. 하늘의 뜻은 언제나 고요한 곳에서 들려온다.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더 깊이 마음을 닫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 황금빛 달이 마치 긴 숨을 내쉬듯 천천히 옅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여, 이제 잠시나마 이 나라와 백성에게 평화를 주소서. 달빛이 물 위에 번져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달의 예지몽이 마침내 나라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궁궐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 속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곡식을 나르며 백성들에게 배급을 시작했고 임금은 직접 궁 밖으로 나가 구유를 독려했습니다. 그 사이 소연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밤마다 꾸었던 꿈과 압박, 그 속에서 본 붉은 달푸른 다랑금빛 달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관 종길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너무 말랐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끝이 보입니다. 더는 꿈이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임금이 소연을 상감전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부드럽고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나라가 무사했다. 이제는 그대도 원하는 길을 걸어라.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본디 여종이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으나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궁궐에 남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 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소연이 두 손을 모으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 그들의 고통과 삶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임금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그대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니다. 이제 그대의 삶을 그대가 선택하라. 내관 종길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너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는구나. 하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날 밤 소연은 마지막으로 연못가에 섰습니다. 한겨울의 공기 속에서도 물 위에는 은은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하늘에는 희미한 흰 달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여, 이제 제게 주신 꿈을 거두시고 백성 곁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 순간 흰 달빛이 물 위에 길을 만들어주듯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세 달이 하나로 합쳐져 맑은 빛이 된 듯 했습니다. 소연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이 연못가까지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스승이었소. 그대 덕에 나는 하늘의 뜻을 알았소. 소연이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 또한 전하께서 제 말을 믿어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오. 조선은 이제 그대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다. 소연은 깊이 절하고 연못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흰 달빛이 길게 감쌌습니다. 더 이상 떨림도 환광도 없었습니다. 내관 종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밤 연못 위에 하나뿐인 달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의 달이 아니었고 이제는 평화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달이었습니다. 소연의 발걸음이 궁궐을 벗어날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예지몽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